마치고 저희 입법정책팀에서는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성심성의껏 정성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단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기 의정 모니터단 역량 기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김승호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 설도 그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 3대 명절이 들어가잖아요. 정월절도. 우리 문화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예측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일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족들이 어떻게 모일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명절 때만이라도 우리 친인척들이 만나고 가족들이 만났을 때 그나마 우리의 인연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끈을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정말 앞 미래를 보고 선조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또 교육을 참석을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어요. 한 39분이 되지만 나오신 분은 열정적으로 나오셔서 활동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3년은 코로나 유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또 교육을 통해서 오늘 좋은 강의를 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2023년 개념제 의정모의판 발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고 있게 돼서 반갑고 지난 30일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우리가 839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지가 됐잖아요. 행복하시죠? 네. 저도 매우 행복합니다. 운동할 때마다 제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영스포츠 가서 숨 차가지고 하려면 운동 가셔야 됩니다. 꼭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가서 내가 뛰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우리 시의회 의정고는 수차례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많이 뜬 감동의정.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의정 활동을 할 때부터 초심 잃지 말자. 그리고 현장에 문제도 있고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셨을 때는 항상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만 아직도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어제는 민원인 전에도 와가지고 어제 이제 부서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오라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모였었는데 그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소요동에 건축을 행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민원이 10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어느 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판사가 저는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불착도 못하고 굉장히 행정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 사건들은 어떤 거였냐면 받은 사람이 또 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도를 팔아먹으려고 하든지 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례였었어요. 근데 그분은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탈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지방자치에 상당히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다시 한번 오늘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 저희 7명이에요. 그리고 또 의회 사무과가 이제 입법팀, 홍보팀이 캔 건데 이제
인사권만 넘어왔지만 지금 조직권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내주셔야 돼요. 내주시고 또 의회 관련된 집행부에서 우리가 잘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개선 사항이 있을 때는 정책 대안을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 모니터단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볍게 또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원봉사거든요. 나와주신 점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9대 의회가 또 역량을 위해서 더 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모니터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또 7분은 항상 여러분들과 시민을 위해서 또 발로 뛰고 또 현장을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민선 부부 8기 박형도 시장님께서 의회 출신이라고 하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현안 사항을 잘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치해서 동두천의 변화를 만들고 또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대의회가 3월부터는 아마 좀 일을 좀 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군 공여지지만 그게 법이 2023년으로 돼 있죠, 우리 팀장님. 네, 그게 이제 없어지는데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특별법이 지금 2023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50%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공여지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한 20분기가 됐었는데 동두천만 지금 공여지고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캠프 모빌 보산동에도 지금 6만 평이 있지만 그거 사용도 안 하면서 우리 시로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데도 우리 일자리 평택에서 다 뺏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외치지 않는다. 내가 31개 시군 의장단 회의를 가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그쪽에서는 작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그런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불이익받는 부분들을 소상히 또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성명서를 좀 발표하고 시민과 함께 그런 모습을 갖춰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과 우리 동두천 시의회가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크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가지고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에 의회팀으로 오셨어요. 그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열심히 함께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서 항상 고생이 많은 정구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을 담당하죠? 이진우 정책지원. 네, 정책지원관.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 아시죠? 국회의원 비서관 하셨었죠? 네. 훌륭한 또 이제 정책지원관 2명이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를 하는데 앞으로 의회가 팀을 잘 이루어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장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위원 이렇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광양시의회 입법고문 그리고 성동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외래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우지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두천시의회 강의를 좀 자주 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는 강릉, 부산, 제주도 의회 강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요즘에 주민들 강의를 안 하는데요. 동두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른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으시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회를 의정 모니터링 하신다는 우리 주민들이 모이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제가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바쁩니다. 지방의회 강의하느라.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또 한 번 우리 동천 의회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의장님 작년에 당선되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되게 주름은 늘고 또 말씀도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의장님 말씀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어디죠? 우리 주민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정 모니터링단이라는 거는 의정 감시단하고 약간은 그 성격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의원 역할도 하셔야 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시민단체가 의정 감시를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 본연의 역할이 우리가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의원이면 저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의원이면 이렇게 입법을 했을 텐데 내가 의원이면 감사를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마인드로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진행을 도와줍니다. 우리 단장님은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실례지만 네. 의회에 계셨다고 아까 누가 그랬는데 아닌가? 예. 그다음 의정팀이라고 했었죠. 아까 의정팀장이 열심히 잘해갖고 뭐 경기 북부에서 어쩌고 그 의정팀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그다음에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홍보 하시는 분들 있죠. 홍보팀은 우리 주민의 알거리를 위해서 의회 의정활동이나 의사 진행 사항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전문위원님이 없으셨나봐요. 전문위원님 계시고 입법정책팀도 있고. 네, 있는 건 알죠. 네, 근데 여기 안 계신 전문위원님 아까 소개를 의사과장님. 전문의 수석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님. 그래서 수석 전문위원은 이제 그 우리 의원들 그 회의할 때 또 회의 진행할 때 전문적인 내용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검토 보고서를 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역할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정책지원관이 새로 오셨다 그랬죠. 정책지원관은 새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있는 거 아시죠? 보좌관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의회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같이 의원처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동두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단장님은 당연히 보셨겠지만 조례를 한번 이렇게 좀 모여갖고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을 아셔야지 우리의 기능과 역할과 권한까지, 특히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례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 언제 제정됐어요? 여기 써있죠. 2019년도에 제정됐죠. 한 번 일부 개정되고 또 2021년도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캡처하고 넣어놨어요. 정의, 목적, 정의 이렇게 있죠. 모든 조례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입니다. 우리 모니터단 운영 조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이라 하면 시의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니터단을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니터단은 다른 시민 일반 주민들은 의원님들한테 뭐 정책 제안, 민원을 제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책 제안을 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민원보다. 그래서 각종 민원들, 불편한 사항들만 얘기하는 어떤 대표자들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같이 의원들하고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각종 제안. 어떤 제안을 해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아직까지는 뭐 제안하고 그런 활동은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활동한 적 있으신 것 같던데, 그죠? 네, 제안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의정활동이 필요하죠. 행감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감사 활동을, 조례를 많이 발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의회와 국회는 입법기관이라고 해요. 법을 위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게 제도예요. 조례는 자치법의 재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사항, 우리 주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조례들이 있죠. 규칙이 있죠. 그런 거에서 폐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조례를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시민 불편 개선 사항들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예산 집행, 불합리한 예산 집행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낭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꽃이에요. 예산 낭비 사례가. 그런데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미처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보이죠.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 사례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시는 것도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들 회의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질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역할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구성, 모니터단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인 중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동두천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두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요즘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례에는 18세 이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자치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우리 분과가 3개로 나눠져 있나요? 네. 도시건설교통분과 손 들어보세요. 지하철역에 뭐가 좀 여러 가지 좀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죠. 이게 교통분과예요. 사회복지환경분과 손 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네. 근데 오늘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남성분들도 많으신가요? 원래 여성분들이 많은가요? 네. 그래서 복지환경분과, 여기 관광특구 거리에 어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를 또 어디서 막 그냥 불법 소각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문화 체육분과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청소년 분과, 청소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눠집니다. 40명 이내로 모집을 하죠. 우리도 공모하는 거죠, 단장님?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 그래서 평등하게 다 누구에게나, 동천 시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단원 회의는 2년이고 연임도 할 수 있네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이 의정 모니터단 조례가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의회 강의를 갔다 왔는데 몇 군데 없어.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강사들이. 주민참여예산 아시죠?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많이 해요. 강사들도 많고. 근데 또 이 조례는 모든 의회에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하는 분이 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동천시의회가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모니터단도 설치를 하고 조례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입법활동, 조례를 발의하죠. 언제 발의하죠? 조례는 수시로 발의해요. 1년 내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수시로 제안해도 돼요. 이런 조례를 좀 입법화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례처럼 이렇게 만드셔갖고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올해는 언제 하나요, 팀장님? 우리 6월에 합니다. 네. 6월에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의회는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정례회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임시회입니다. 요번에 행감을 6월달에 한다는 건 1차 정례회 때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2차 정례회 때 했죠.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1차 정례회 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하는데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2차 정례회 때 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거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 동두천시에는 1차 정례회 6월달에 한다. 6월달에 한다. 이 의미는 뭔지 아세요? 6월달에 뭐랑 같이 할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뭘 했을까요? 예산심의도 참여하셨죠. 그럼 6월달에 한다는 거는요, 결산 심사랑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산을 6월달에 해요. 예산은 12월달에 해요. 11월 말 12월. 그렇게 일정을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하고 예산 심의는 언제 해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는 11월 21일부터 시작했죠. 12월 초에 했죠. 작년에 예산 심의 관련돼서 의견 제시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게 본예산 심의예요. 전체 2023년 동두천시 예산에 대해서 12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차 추경 언제 할까요? 3월달에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때도 그럼 예산 심의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추경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결산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어떤 거에 대한 결산이에요? 2023년 작년에 예산 심의에서 올해는 2022년 결산 심사죠? 어떻게 쓰여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산만 잘 보죠. 예산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만 관심을 가져요. 의회도 막 예산만 가져요. 그런데 결산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호칭하는 게 맞을까요?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산 때 뭐 문제들이 있다. 그거를 의원님들이 감사 대상으로 다루면 좋습니다. 특히 6월달에 하는 의미는, 왜 6월달에 동두천시에는 감사를 하려고 할까요? 결산, 다 쓴 돈들, 돈을 다 썼다는 거는 행정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부조리한, 불합리한 행정집행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산 때 드러납니다. 그럼 그거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이건 예산 낭비네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조치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6월달에 감사를 하게 되면 11월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는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죠. 늦게 했으니까. 그런데 6월달에 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감사 결과가 11월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정활동 중에 입법. 우리 단원 여러분들도 입법을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결산 심의, 그리고 의원님들 본회의 때 뭐를 하죠? 5분 발언 이런 거 하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시정 질문 하시죠? 이 시정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한테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도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정치적 사안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5분 발언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이건 되게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다. 전체 동두천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까지 미친다. 이런 것들은 시정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시정 질문이 가장 큰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시장이 여기서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통해서 막 이렇게 계단 받는 게 아니라 딱 시정 질문. 그래서 그게 의정활동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번에 넘어갈게요. 운영 계획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니터나 의견 접수 처리 지장을 잘 달라고 했어요. 어떤 의견들이 내는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거예요? 네, 좋은 내용들 많았어요. 모니터단 제안 활성화 제일 중요하죠. 네. 소통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간담회는 매태를 하고, 또 단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또 단장님은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장착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이 사각지대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학교 근처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환경분과에서 제안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유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교통약자들 뭐 택시, 이제 휠체어 담는 그런 어떤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그 지원센터를 홈페이지 개설해달라. 이거는 누가 제안하셨어요?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우리 동두천 우리 위원님들은 되게 소외된 약자들 이런 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시 명장 선정은 뭔가요? 명장? 그 기술에 대한 그런 거죠. 기술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많이 동두천시에서 어떤 장인들, 명장을 키워나면서 동두천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단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재단. 이거는 제가 내용을 안 봤는데도 알 것 같아요. 이 재단이 설립된다는 거는 많은 또 운영비가 소요되죠. 인건비가 소요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타당성을 점검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문화도시 조례. 재정의 추진 현황.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여기 관광특구도 있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 거기에 나온 거 아세요? 네. 그 마을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홍보 효과 엄청 클 거라고 봐요. 저도 잘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11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는 특별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 막 데이트를 하고 막 이런 걸로 막 해갖고 또 홍보 효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게 다 그게 그냥 막 와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섭외하고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홍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홍보 효과가 반짝이지 않게, 반짝만으로 끝나지 않게 좀 이어가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지금은 추워서 안 오지만 봄이 되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못 가지만 동두천시에 오면 그 일본만 있나요? 거기가? 일본 마을만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마을은 다른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데는 뭐 스페인 마을, 뭐 독일 마을 이런 거 있어도 일본 마을은 유일한 거 아닌가요? 동두천시가? 영화 세트장을 그러니까요. 그죠? 어떤 영화 세트장이에요? 일본을 주제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아, 이미 찍은 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영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약간 아는데요. 만들 건데 만든 지도 오래됐는데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높아져야지. 세트장보다는 지금 관광학과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상상한 것보다 엄청 예산이 투여가 됐을 겁니다. 그 자체하고 상관이 없어서 개인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도시로 각각 다 지역에서 다 문화도시 지금 표방하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도 이왕 투자한 거 좀 많은 특색, 동두천시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또 글로벌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촌도 여기 카츄샤 다녀오고 여기 동두천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유 문화, 뭐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현황을 알아야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만 봐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소요사 행감계 무질서
고성방박을 하고 또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질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죠? 내용이. 갑자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 요청을 또 하셨네요. 네. 뭔가 이렇게 유명무실할 바에는 폐지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히 돈만 쓸데없이 나가고 그 돈 다른 데 복지 쪽으로 예산 투자하지 괜히 밑빠진 독처럼 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있죠. 이 집단지성으로 토론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사람의 어떤 똑똑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단지성, 지혜를 모아서 나오는 의견이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니터 단원들이 모여갖고 토론을 해서 나오는 어떤 규결된 결과가 되게 소중하다고 봐요. 근데 목소리 큰 분이 다 그냥 휘어잡는 게 아니라 단장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단체, 의원연구단체 구성학대로부터 이 내용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제 의원 연구단체 그건 아는데 이거 의견 내신 분. 모니터랑 함께 참여하자는 예, 그런 의미였어요. 연구단체가 뭐냐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3-4분이 모여갖고, 난 지방자치에 관심 있어. 난 조례에 관심 있어. 문화도시 관심 있어. 그렇게 주제별로 해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연구단체를 만들면, 재작년부터 학술 용역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정책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단체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이 연구단체가 그 학술 용역을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4명이면 2천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의회가 없거든요, 보면. 근데 연구단체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단원들께서 단원들. 네, 단원들 그리고 넓게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예. 되게 열린 사고를 하셨네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에 어디 가서 제가 연구단체 정책개발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어저께 그 강의했어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문화도시는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문화가 어디 분과죠? 사회복지 환경분과였고 교육문화분과였잖아요. 그래서 동두천시 관련 문화관광 관련된 의견에 관심이 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는 더 활발하게 제안하실 거죠? 네. 분과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두세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치워달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입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아셔야 돼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통틀어서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그죠? 한번 조례를 찾아볼까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다음 쓰시죠? 거의 다음 포털 사이트 네이버 쓰세요? 그래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치면 사이트가 떠요. 그럼 거기서 동두천시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조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전체 조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제일 먼저 찾아보세요. 동두천시의 의정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이걸 한글로 다운로드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관심 있는 조례 우리 분과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기 위해서 분과를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분과에 속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서들의 조례를 찾아본다. 숙제예요. 네. 조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죠? 우리 조례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포천 옆에 동네 조례가 뭐가 있어요? 포천 또 우리랑 비슷한 연천군 양주시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주시 거 찾아봐서 이거 우리 동두천시도
입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양주시경, 포천시경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조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조례가 우리 동천시에도 걸맞는 것 같다. 아니면 똑같은 조례인데 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복지를 강화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양주시 조례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정해 주세요. 개정이 뭔지 알아요? 원래 있는 조례를 조금 개선하는 게 개정. 그 다음에 새로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제정. 예, 그렇게 좀 입법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예. 우리 의원님도 다 그래요. 유사 다른데 했던 한 거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조례 입안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만 갖고 옵니다. 잘하실 것처럼 생기셨지만 한문 한자어 많이 안 쓰시거든요, 조례.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 광명시 이게 제가 이제 다 연구한 내용들인데요. 손괴 예방이라고 해서 이 글자 아세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심지어 손괴예요, 원래 손괴. 오타예요, 오타. 오타를 하면서 또 어려운 오타까지 내렸어요. 이거는 파손 예방, 무너진 예방. 이렇게 쉬운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개정사항, 되게 중요한 개정사항이에요. 막 제도를 막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쉬운 용어로 조례를 바꿔서 누구나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게. 오늘도 뉴스 보니까 모녀 또 이렇게 생활고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진짜 그래서 근데 위기 가구를 봤을 때 이웃들이 신고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신고해주면 많이 이렇게 좀 발견돼서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기 가구가 포착이 되면 신고를 해요. 그 포상금을 주는 거야. 이 포상금을 주니까 조금 더 신고율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위기 가구를 빨리 발견을 해서 신속하게 좀 지원해주고 그런. 지금 이 조례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위기가구들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하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복지 내용들이 지원이 있다 해도 그거조차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 보면 맨 처음에 그 할머니 장기 요양 그거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저소득층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가 찾아가는 위기 가구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조례. 그다음에 생활용품 수집. 동두천시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 이제 뭐 부천, 수원 이렇게 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 재활용품 우리 수거하는 노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추운데도 막 이렇게 리어커 끌고 다니시는데 밤에도 돌아다니세요. 밤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갖고 뭐 야광용품 이렇게 지원 조례 뭐 이런 것도 하고 재활용품 폐지 수거 노인이에요. 폐지 수거 쉽게 얘기해서 폐지 수거 노인들 지원 조례, 노인비 공급 이제 해결. 그리고 그 육아 관련해서 지원을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육아휴직 했을 때 아빠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더 만드는 거죠.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지자체에서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이런 것들도 20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쉴까요? 네, 10분만.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렵죠, 또 숫자를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동두천 시장이 11월 21일까지 법정 기한이에요. 11월 21일까지 동두천 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접수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 이제 심의를 한 11월 25일 뭐 이 정도부터 했을 거예요.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서 땅땅땅 상정하고 시장에 나와서 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로 발표를 해요. 문화관광 분야에는 얼마를 투자했고 지역 산업 분야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동천시에 지금 상임위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의원 수가 적으면 상임위가 없어요.
의원수가 이제 많은 데는 상임위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과처럼. 근데 우리 동천시 의원님들은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상임위가 없어갖고. 그래서 예결산 특위, 행감 특위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이게 이제 예산의 이제 편성과 심의 과정인데 작년에 11월 21일까지 넘겼던 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넘길 때는 예산안이라고 해요. 예산안.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이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그래서 당초 예산이라고 합니다. 본 예산 또는 본이라고 쓰세요. 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본 또는 당초 예산이에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다 본 예산에 못 넣었던 예산들을 1차 추경, 2차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하죠. 그다음에 12월 말에 마지막 예산은 최종 예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산은 2023년 예산 2022년 말에 심의를 하는 거죠. 집행은 2023년도에 하는 거죠. 그죠? 2023년도 예산은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3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올해 그러면 결산을 하는 거는 몇 년도 결산이에요? 2022년 결산.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어요. 2022년 결산을 하고 결산한 다음에 행감을 할 겁니다. 2월 달에. 이게 1차 정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입.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세입이에요. 세입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예요. 주민세 내시죠. 재산세 내시죠. 근데 취득세도 내시죠. 취득세는 경기도로 가요. 주민세, 재산세는 동두천시로 와요. 도세랑 시세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 어떻게 다 이렇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외수입. 우리 여기 코뮤니센터 오늘 빌렸어요. 그죠? 이게 신건가요?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공짜로 빌렸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빌릴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거를 세외 수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사용료 내죠. 그게 지방세 외 수입이다. 세외 수입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 이렇게 더하면 자체적으로 동두천시가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그래서 자체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수입만으로 동두천시를 다 살리고 운영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누가 돈을 줘요? 네, 나라에서 돈을 주죠. 그 행안부가 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줘요. 동두천시도 주고, 연천군도 주고, 포천시도 주고. 재정 형편을 살펴보고 주는 거예요. 재정 형편이라는 거는 동두천시가 더 재정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그러면 교부세를 더 많이 줘요. 그걸 교부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돈을 줘요? 경기도에서 돈을 주죠. 그건 이제 교부금이라고 해요. 교부금, 조정교부금. 그게 돈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부세와 교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도비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있죠. 근데 보조금과 교부세는 완전 달라요. 중앙에서 외부에서 주는 건데 완전 성격이 달라요. 여하튼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이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서 왔다. 또는 의존한다. 의존 수입이라고도 해요. 이전 재원이라고도 해요. 자체 수입.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이전, 외부에서 왔다. 이전 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수입은 나눠져요. 그거를 다 합한 게 세입인 거죠. 다 우리 동두천시 곳간에 다 모은 게 세입이에요.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왜 다르냐면 교부세가 동두천시에 딱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자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수입처럼. 근데 보조금은 딱 특정 사업, 관광 사업에만 쓰시오. 그 다음에 농촌 육성에만 쓰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보조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죠. 보조금은 매칭 예산이에요. 매칭. 국비가 20억이 와요. 그러면 우리도 15억을 매칭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 따랐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동두천시에서 필요한 국비를 따오는 게 좋은 거죠. 왜? 우리가 매칭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이 하나 시작되면 나중에 운영비가 또 계속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따왔다고 현수막에 붙이잖아요. 이게 100% 국비면 땡큐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런데 국비 따왔다고 엄청 잘한 거죠. 그럼 뭐 엄청 칭찬해줘야죠.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갸우뚱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국비를 깎아야 되나?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민들과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주문진 강릉이죠. 주문진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었는데 나왔어요. 강릉시가 50억을. 근데 주민들 의회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멈춰 섰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금은 매칭 예산이에요. 무조건.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 2의 과목을 볼게요. 새 2은 장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장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그죠? 지방세가 관, 보통세가 세목이라고 해요. 세목. 재산세가 목, 장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 수입이 있고, 교부세 수입이 있고, 보조금 수입이 쭈르륵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세외 수입은 나눠져요. 우리 공영주차장 뭐 이런 거는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경상적 세외 수입이라고 하고, 또 어떤 거는 임시적으로 가끔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동두천시 땅을 팔았다. 그럼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임시적 수입에 잡히는 거고, 우리 동두천시청에 가면 무슨 은행이 있죠. 무슨 은행이 있으세요?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우리 시금고라고 해요. 우리 예산은 거기다가 맡겨둡니다. 그게 시금고예요. 네.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출 구조예요. 세출 구조는 아까 세 입에 걷어들인 거, 걷어들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게 세출이에요. 주민들에게 하는 행정복지 서비스의 지출 계획서가 세출입니다. 그럼 세출 구조를 보면 아까 분야를 얘기했어요.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우리 분과처럼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이게 분야가 나눠져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분야 밑에 부문이 있고 그 밑에 제일 큰 사업이 정책 사업이에요. 청소년 문화 활성화, 약간 슬로건처럼 써있는 사업이 정책 사업이에요. 이 정책 사업 하나에 단위 사업이 4-5개가 붙습니다. 좀 이게 중간 크기의 사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위 사업도 하나에 세부 사업이 4-5개가 또 붙어요.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보는 사업명은 세부 사업명이에요.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게 세부 사업이에요. 세부 사업 그릇에 앉혀지는 겁니다. 그럼 세부 사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세부 사업 하나에 청소년, 문화축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인건비 아시죠? 운영비 아시죠? 그러면 인건비에도 여러 또 보수들이 들어가요. 기간제 보수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 보수가 있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인건비라고 크게 이렇게 그룹핑된 게 편성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분야별로도 볼 수 있죠. 문화관광 분야는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5%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관광 분야가.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 세출 예산의 인건비는 5%를 차지한다. 이렇게 인건비. 이게 성질별 예산이라고 하고 편성목이 인건비예요. 그럼 인건비를 구성하는 게 보수라고 하죠. 보수. 각종 보수들이 통계목이에요. 그러면 보수를 책정을 할 때 12개월 곱하기 3명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하죠. 계산을 하죠. 가계부 쓸 때도. 그게 산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이 산출 근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상식 있고 다 해봤어요. 이런 어떤 지출을 많이 해보신 또 주부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 2천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사업인데 왜 5천만 원이나 하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이런 게 보려면 이 산출 근거를 보시면 딱 아시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산출 근거를 보고 아 이거 5천만 원, 1억짜리 사업인데 5천만 원을 줄이시오. 그럼 다 발라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출 구조예요. 이게 세출 구조. 이게 예산서, 세출 예산서 구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복지 부문에 건강증진과, 과가 뭐냐면 이제 우리 부서 있죠.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정책 사업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4-5개의 그 단위 사업이 있어요. 건강생활 기본 조성 4개 있어요. 그 건강생활 기반 조성의 세부 사업. 금연도시 왜 이럴까? 갑자기 제가 뭐 눌렀나 봐요. 그래서 세부 사업이 또 건강생활 기반 조성에 4개가 붙어있죠. 금연도시, 서울만리. 우리가 보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뜹니다. 항상. 알아야 되는 설명서. 그리고 이 금연도시 만들기에 편성목으로서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편성목입니다. 다시 보면 네. 그래서 우리 분과가 나눠지듯이 분야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세출이 나눠져요. 세출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출 예산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성질별로도 분류를 해요. 성질별.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몇 %다, 운영비가 몇 %다. 이렇게도 성질별 예산을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야지 분야별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국 예산이다, 뭐 기획예산과 예산이다, 문화관광국 예산이다. 조직별, 부서별로도 예산을 또 가름마르타요. 또 인건비 이렇게도 가름마르타고. 이게 세출 예산은 3가지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게 뭐다? 기능별, 분야별 예산. 분야별 예산이 기능별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성질별, 여기 좀 어렵죠? 성질별 101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구성하는 게 각종 보수들 01, 02, 03 이게 통계목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편성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201이 일반 운영비, 뭐 202가 여비 들어보셨죠? 교통비, 업무 추진비 많이 들어보셨죠? 네, 203 의회비, 205 그다음에 307 민간 이전. 이게 뭐냐면 지방 보조금 받아보시죠. 보조금 단체에 소속된 위원님들 계시죠? 이게 민간 이전비예요. 307. 이게 편성목. 그 다음에 시설비 들어보셨죠? 우리 시설 할 때 401, 그리고 501, 뭐 이렇게 쭉 예비비가 801. 뭐 이게 이제 예비비가 전체 몇 %다. 이게 성질별 예산이에요. 근데 이 편성목이 세부 사업을 구성하는 거죠. 편성목을 구성하는 건 통계목이고, 통계목을 산출하는 거는 산출 근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 근거를 보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셔야 돼요. 세출 사업 명세서를 보면 편성목, 통계목 안에 이 산출 근거가 있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르더라도 이것만 봐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아시죠? 오늘 여기에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 하나 붙였어요. 강사 한 명 불렀어요. 공간 하나 불렸어요. 이게 이제 비용을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오늘 사업이.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보는 것보다 예산서 보는 게 자주 보게 되면 이게 더 간단해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이것만 보고 아니 위원들을 여기 참석수당이 뭐 7명, 4명이야 2명만 있어도 돼. 왜 7만 원이야 5만 원이면 충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다 같이 판단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 예산을 보면 도라고 써 있는 게 뭐죠? 경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라고 써 있는 거는 동두천시 우리 자치회사, 기라고 써 있는 건 기금 예산이에요. 균이라고 써 있는 건 균특.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셔야 돼요. 명세서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동두천 재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가공된 걸 보고 싶어. 그러면 재정공시라는 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공시하는 재정공시라는 게 있거든요. 동두천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검색어를 재정공시를 치세요. 그러면 예산 재정공시가 있고 결산 재정공시가 있어요. 2023년 예산 재정공시는 2월 말에 공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 자립도는 몇 %고 그리고 세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게 의회 경비가 얼마고 주민참여 예산은 얼마고 이게 간단하게 떠요. 이것만 딱 이렇게 보면 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두천시 그 예산 재정을 2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좀 있으면 뜨는 거죠. 그리고 결산은 다 쓴 거잖아요. 많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거 보고 감사하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안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뭔지 아시죠? 수의계약은 나쁜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제도예요.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의계약이죠? 근데 수의계약이 왜 나쁜 것처럼 지적이 이제 행정사무감사한테 지적을 하냐면 전체 계약의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게 문제죠. 그리고 쪼개기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입찰을 하면 5천만 원 경쟁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5천만 원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쪼개기 계약하고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천만 원이 부풀려 있잖아요. 그래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 쪼개갖고 한 업체를 다 몰아준 경우. 네, 쪼개기 몰아주기.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죠. 그리고 연말 지출 뭐 이런 하나하나 항목들 보면 아주 재밌어요. 공무원 인건비 업무 추진연합 있고 국외여기 집행연합도 있죠. 국외여기 집행연합 선진 회계제도 벤치마킹 하면서 베트남 갔어요. 가나 말이 안 되죠. 호롱된 나오는 것도 제목하고 부서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저는 의회 해외 연수를 반대하지 않아요. 해외 연수 가서 난 보고 배우고 경문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시민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 보고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수가 항상 해외 연수가 문제라고 나오잖아요. 이 연수가 도입될 때는 다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영을 잘못하면서 그런 거지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무원은 다 해외 연수 가요. 네, 벤치마킹하고 하는 엉뚱한 연수 주제랑 맞지도 않은 엉뚱한 해외 연수 가거나 막 베껴갖고 오거나 뭐 브리핑도 안 하고 방 문 앞에 가고 사진만 찍고 오거나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하지만 해외 연수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경문을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나오죠? 평소에 궁금했던 게 나오죠? 연말 지출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요. 연말 지출 이게 뭐죠? 연말에 보도블록 깨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연말. 그러니까 막 연말에 불용액 안 만들려고 불용액을 만들면 다음 때 예산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7천만 원 1억 원래 예산인데 불용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7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7천만 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록 깨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연말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11월, 12월 달에 막 쓰는 거예요. 11월 마지막에. 그래서 연말 지출 비율도 이렇게 따로 지표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공시를 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표화 시켜갖고.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다 나옵니다.
지금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이게 떠 있어요. 2022년이 아니고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2년 결산이 끝나면 이거는 2023년 8월달에 뜨겠죠? 그렇게 봐도 돼. 2023년 8월달에 2022년 결산은. 그래서 요거 갖고 제가 같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요것도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같이 편성을 해요. 5년치를 같이 계획해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맨날 즉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5년치를 예상해서 해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다 공개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시장이 배드민턴장을 체육센터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죠. 안 만드는 거예요. 주요 투자 20억 이상 사업은 무조건 법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한테 가서 막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없어요. 뻥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촬영하시는 거예요, 저? 말을 좀 다시 가려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더니 저기 뭔가 촬영하시는. 그 다음에 투자심사. 투자는 뭐냐면 우리가 60억 이상 대형 투자 사업을 해요. 그죠? 대형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심사도 받아야 되고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 투자 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투자 심사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심사를 통과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우리 자체 또 투자 심사도 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그런 투자 심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을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 결산. 이게 예산의 과정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전체 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의회에서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 예산의 심의는 의회,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부죠. 그 다음에 예산의 평가 완료. 이건 이제 의회랑 집행부 같이. 그 다음에 결산. 이게 5가지가 예산의 전체 과정이고 중간중간에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 11월 21일까지 아니면 또 추경, 그건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 때 예산안이 이제 넘어오겠죠? 그러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럼 시장에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예산안 우리는 상임위가 없죠. 원래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는 예비심사인데 생략이 되고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 해요. 동두천시의회는 예결위 특위라고 하죠. 특위 심사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도 어떤 때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결위에서 의회가 예산의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도 없어요. 예산의 증액 권한은. 그런데 지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켰었죠. 그럼 국회는 예산 권한, 증액 권한이 있나 보다. 증액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국회도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항상 계속 같이 나오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채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왜 자꾸 뉴스에 등장을 하냐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서 심사 과정 때 기재부에서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가능해요. 그건 기재부 정부의 권한이에요. 정부의 권한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회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해요.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산팀을 갖고 있는 국장 있죠. 예산국장. 예산국장이 지금 재정국장인가요, 이름이? 기획감사 담당관. 네, 기획감사 담당관이 3급이에요, 국장? 국장은 아니고요. 그 직속 보좌기관으로 그래요? 그럼 그분이 오케이를 하면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단체장이 이제 그걸 허락을 득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증액을 하고 본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 동두천 이제
그 예산을 볼게요. 2013년 거는 안 떠갖고 앞에 그 재정 공시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게 우리만 작성하는 거 아니죠. 243개 지자체가 다 작성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끌고 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행안부 재정정보 시스템 지방재정 365예요. 저는 이 사이트랑 의원님들한테 친해지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네이버, 구글 뭐 다음에서 지방재정 365를 치시잖아요. 그럼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지방재정 365를 보시면 지방재정 365에 우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옆 동네 예산까지 다 떠요. 포천시 예산 뭐 등등. 그러면 2023년은 제가 안 떠, 이제 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두천시랑 인구 규모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가 여기에요. 그 시. 유사단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구리시랑 비슷하고요. 안성시랑 비슷하고, 포천시, 여주시,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비슷해요. 재정 규모가. 그래서 인구 규모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끼리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 여기 있죠? 여기 딱 떠요. 그럼 한눈에 우리 재정이 얼마인지 나오죠. 지금 본 예산 2023년은 제가 볼 때는 한 8,300은 됐을 거예요. 얼마예요? 네? 5,000이요? 5,700이요? 아니, 기금하고 특별히 합쳐가지고. 일반회계 말고 5,000으로 내려갔다고요? 아니,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는 다른 거 합쳤을 때 그 정도입니다. 예. 아, 예. 그럼 7,000. 그럼 비슷하다는 거죠? 작년이랑? 예. 7,000 정도 돼요. 우리 7,295억. 우리 동두천시 예산이. 이거는 당초 예산, 본 예산. 추경이 안 들어간. 그래서 지방세도 503억 원 예출.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외수, 지방세 외수입은 488억 원. 지금 1,000억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000억이. 자체 수입이. 이전 수입 뭐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온 거라 했죠? 외부에서 온 게 4,069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 10만 인구, 지금 인구가 9만 1,000이에요? 그럼 더 줄었네요, 또? 네. 9만 1,000. 보통 얘기할 때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저는 그 지자체들이 제일 낮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저거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재정 자립도라는 거하고 재정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자체 수입만 계산하게 되는 자립도예요. 지금 자립도가 되게 낮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수입이 얼마 나왔어요? 4,069억 원이 났죠? 이 재정 자립도가 낮아요. 낮은데 지방세 세일 수입이 되게 적게 거치니까 그 중앙에서 돈이 더 많이 왔죠. 이전 수입이. 이 이전 수입까지 이렇게 합하면 재정 자주도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법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정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입은 거기에 못 미쳐요. 많이. 수요는 큰데 여기 또 뭐 군사시설도 있고 수요가 큰데 수입은 못 미쳐요. 그러면 이 수요를 감당해줘야 되잖아요. 이 감당해주기 위해서 중앙에 돈을 주는 거죠. 그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교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동두천시가 투자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체 수입이 적은 대신 교부세가 오잖아요. 자체 수입으로 이게 자주 재원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막 자립도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 것 같았거든요. 자체 수입 적은데 이전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자립도는 또 자립도 낮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법적으로 이전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전문적인 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방세 역설이라고 해요. 지방세가 낮으면 교부세가 더 많이. 그렇다고 지방세를 징수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이름 뭐다? 지방재정조정제도예요. 이 얘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갑자기 전문적인 질문.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국 정부가 돈을 줄 겁니다. 특히 여기 군사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재정 수요가 크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갈게요. 저기 합복하신 다음에 여기 안 되는 어떤 내가 뭘 건드리는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재정 공식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동두천 두드림 홈페이지. 네. 두드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재정 공식 치면 이렇게 떠요. 2023년도 재정 공시를 다운로드 받고요. 2023년 8월이 됐어요. 올해 8월이 됐어요. 2023년 재정 공시 결산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2022년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찾는 걸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 재정 공시 결산은 2021년 결산이요. 이해가 이렇게 빨라다니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정 공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글로 다운로드가 돼 있으니 동두천 씨가 홈페이지가 나쁘진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두천 씨 재정 공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첫 장이 다 이렇게 떠요. 다 똑같아요, 지자체가. 우리 동두천 씨의 2022년도 예산 규모, 세입 예산은 7,295억 원으로 이거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요. 당초 예산은요,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근데 최종 예산은 세입이 더 많아요. 세출이 적고. 그래서 이 7,295억 원인데 전년 예산 대비 1,586억 원이 증가했어요. 동일 유형은 뭐냐면 유사한지 아까 보셨죠? 구리시랑 안성시랑 비슷했나요? 거기에 평균값이랑 비교했을 때 5,465억 원이 적어요, 우리가. 그 중에 일반회계, 아까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5,000원이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적어야 돼. 그건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회계 기준과 전체 예산 기준은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 기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적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일반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회계 기준을 따지면 세입 재원별 지방에 우리 자체적으로 걷어들였냐 아니면 외부에서 중앙에서 왔냐. 그래서 재원별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 지방 수입 세입 수입은 627억 원이에요. 이전 재원, 아까 이전 재원 또는 이전 수입 또는 의존 수입, 그죠? 의존 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은 경기도라고 써놓으세요. 여기는 정부, 조정 교부금은 경기도, 보조금은 국비, 도비. 4,032억 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전 수입은 그죠? 자체 수입은 627억밖에 안 되고. 보전 수입도 내부 거래는 내부에서 거래하는 금액이에요. 130억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14.1%예요. 일반회계 기준에서. 재정 자립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요. 전체 예산을 기준할 때가 있고 일반회계만 기준할 때가 있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3.1%인데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 자체 수입을 자주제원 밑에다가 교부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쓰세요. 교부세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빨간 펜을 다 들고 관심 있으시다니 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정말 신기하다. 네. 자주제원 밑에 교부세,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중앙에서 준 돈, 경기도에서 준 돈. 그래서 자주제원을 더해서 계산한 비율이 재정 자주도인데 자주도는 완전 다르죠? 자주도가 57.8%잖아요. 이게 우리 재정이에요. 왜냐면 중앙에서 오면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여기 보조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보조금은 아니고 교부세, 조정교부금만이에요. 보조금은 자주재원이 아니에요. 종속재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우리의 재정 지표라고 재정 자주도가. 그게 법이에요. 법. 올려 좀 꺼주세요. 네. 없습니다. 당초 예산. 여기 또 다르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히 기금 또 합한 거죠. 여기는 일반회계고. 일반회계 전체 기준에서 17억이 적자다. 수입에서
지출을 뺐더니. 그래서 우리는 세입원 주로 재정살표가 유사한체에 비해서 낮은 실적이나 지속적인 세입 파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공시, 또 뜻이 재정 공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중국대에 들어가는 구글 홈페이지 보면 구글 우리가 네이버 다음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구글 아시죠? 구글이 자료에서 잘 찾아줘요. 원래 구글에 들어가서 행안부 예산 낭비 신고 사례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기재부 예산 낭비 신고 사례집 이런 거 보면 이 예산 낭비 사례집이 떠요. 그냥 한글로 PDF로 그거 다운로드 받으면 각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들이 다 뜨거든요. 거기에 하나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우리 동두천 시도 시설관리공단 있나요? 없어요? 네. 이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옷을 사입는 거 있잖아요. 피복비. 이게 엄청 이제 비싸게 1인당 20만 원으로 다 이제 피복비를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교환도 가능하게 해갖고 그 옷을 갖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또 가서 다 바꾸고 K2 걸 샀다. K2 가서 나를 운동가로 바꾸고 이렇게 이런 게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복도 엄청 비쌌지만 그걸 또 다 바꿔갖고 딴 걸로 쓰고 큰 돈을 나눠준 거 셈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 우리 주민의 또 눈에 걸려갖고 신고를 당해서 다 반납 처리됐어요. 이런 예산 낭비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행감의 꽃이 예산 낭비 사례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겠죠. 이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면 의회 기능은 이제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을 하는데 자치 입법 기능이 있고 행정 감시 기능이 되게 큰 거죠. 거기서 행정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행정 집행을 했을 때 그리고 예산 낭비를 했을 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혀 반하 행정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감사 대상인 거죠. 다 지방자치법 법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를 할 때 증인 그리고 국정감사할 때 증인 물어보셨죠.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나누면 과태료가 있고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그러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행감을 할 때 파행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게 많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가 안 줬을 때 그럼 행감 중단 선언하여 파행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 그 부분만 빼고 다 자료를 의원들 제출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그 자료 관련돼서 의회랑 집행부랑 실갱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감을 하고 감사 조치 결과를 반영을 하고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조례로 또 제도 개선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행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조례가 바뀌는지 예산에 반영되는지 아니 행감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돼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죠? 예산 낭비라고 다 자르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 감사 대상은 자치사무만 가능해요. 우리 동두천시는 9일 하는 거죠. 감사를 공휴일 포함해서 9일 동안 하는 거고 감사 추진 과정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요. 이때 자료 요청 목록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 감사가 9일 동안 실시돼요. 광역이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감사 대상 기관들에게 그 감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합법적, 법에 맞게 해야 된다. 능률적, 경제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자치사무 집행이 효과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사업이 설계가 됐는지, 민주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보 뭐 이렇게 그 현수막 붙이죠. 근데 현수막 붙여갖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보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 좀 제보해 주시고, 네. 그래서 민의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행감을 할 때 일반적인 서류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많이 중요한 사항들이 밝혀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예산 낭비 신고센터 있는 거 아시죠? 포상금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그래서 작년부터 포상금이 신고 포상금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설관리공단 피목비 돈 올라간 거 있죠. 약간 그거 적발한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이런 사례들이 지금 그 자료집에 다 있어요. 보면.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의원님한테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폐하말에 새로운 건 없어요. 네. 계속 반복된 문제가 또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의록, 의회에서 전국대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또 반복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 회의록을 의원님까지 제가 보라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회의록을 보시면 되게 좋아요. 회의록. 네. 그래서 그다음에 행감 결과 보고서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행감 그 모니터링 하실 때 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세요. 네. 요건 이제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앞에서 과별로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의원들이 지적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을 꼭지를 잡은 건데요. 전체적인 동두천시 재정 진단이 필요해요.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 효율성, 계획성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잉여금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자체가? 잉여금이 뭐냐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 걷었어요. 7천억이에요. 우리 세금을 다 걷은 게. 그런데 세출은 5천억이에요. 그럼 2천억 차이가 나죠.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2천억. 이게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의 크다는 얘기 뭐냐면 세입이 뭐죠? 우리 세금 낸 거죠. 그 당해년도 기준에서 세금을 왜 냅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낸 거잖아요. 세출이 서비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세금을 7천억을 냈는데 그 당해년도 기준에서 서비스를 5천억만 받은 거예요. 그게 잉여금의 뜻이에요. 2천만 원은 서비스를 못 받은 겁니다. 그 당해년도 기준에서.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기에 잉여금이 과다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연말 지출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정책 우리가 뭐 조례로 뭐 제한할 수 있지만 좀 정책 제한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니고요. 네,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사례들 제가 붙인 건데 이건 차폐 조경이에요. 차폐 조경이 뭐냐면 우리 지금 앞에 여기 커뮤니센터 옆에도 쓰레기 막 쌓아놨죠. 네. 요즘에는 이제는 다 가리고 경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광객들도 오고 좀 혐오스럽지 않고 보고 싶은 거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리는 게 차폐 조경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은 다 가려져 있어요. 쓰레기가. 이게 독일이고요. 그리고 유휴 공간이 동두천시는 많을 겁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커뮤니센터 이렇게 돈 들여서 제공할 수도 있고 유휴 공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가 안 쓰는 공간인데 우리 공유 대상이다. 그럼 주민들이 와서 소모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그래서 유휴 공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유휴 공간의 이 파리에서는 이 예술가들이 유휴 공간을 활용해갖고 예술 창작소로 변모를 했어요. 아주 관광 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들 많죠. 막 걸어가다 보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매덕을 들여서 만든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흉물.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괴물 있죠. 괴물 아직도 한강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강남스타일, 언제적 강남스타일이에요. 그 손동작. 그 강남도 크게 있거든요, 금색으로. 그거 진짜 흉물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사진도 잘 안 나와요. 그게 한 6억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모든 건 유지 보수비가 들어요. 관리비가. 그래서 그런
동물성을 가지고 공룡이 상징이에요. 여기저기 막 공룡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공룡들이 막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얼마 전에 제가 무한군을 갔는데 진짜 거기 양파가 유명하잖아요. 양파가 에어리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큰 양파들이 막 이렇게 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상징물이 있는 게 중요해요. 뭐 지역 특산물 상징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상징물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곳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들 투표를 붙여요. 주민들 투표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설계한 어떤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요즘에 뭐 기후위기 에너지 이런 관련된 환경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책 사업을 제안을 할 때 7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7가지 간단하게. 먼저 사업의 시급한 사업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해요. 사업을 착안할 때는 뭐다? 당장 필요한 사업부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사업. 우리 개인이 아니 우리 이웃과 같이 더 생각해서 우리 동네에 당장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그다음에 타당한 사업을 제안한다. 엉뚱한 막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니라 좀 타당성을 생각을 하고 공공성. 우리 아까 사업 제안한 거 보면 좀 공적인 마인드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수혜, 어느 지역에서 편중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 양성평등 그런 부분의 공공성을 좀 추구하는 사업을 참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런 거 있어요. 교통 약자, 편의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사업의 민주성. 뭐니 해도 우리 주민의 대변을 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사업을 참관했으면 좋겠고,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방법이에요. 사업의 방법. 뭐냐면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년 문화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 사업의 방법에 따라 다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를 방법을 잘 참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7가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당장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효율성, 민주성, 효과성. 이 7가지를 고려를 해서 사업을 제안하시고요. 하나, 좀 재미난 분야에 외국에서 공개된 거거든요. 홈페이지가 제가 들어가서도 지금 다운로드 받아줬어요. 네. 그리고 사이에다 보면서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수천이 잘 조사했더라고요. 이렇게 보육 지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이게 다 조사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갖고 요거를 토대로 정책 제안도 하고 조례 위반 제안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민의 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 기획은 시장에서 정책 기획팀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바로 방식으로 정책 기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선으로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보고서예요. 지역사회 조사 보고서. 요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있어요. 두드림 보셔갖고 사회조사 보고서 딱 찾았어요. 저는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빈집 문제, 제가 이제 동두천 이렇게 현안을 좀 찾아보니까 또 지역 현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빈집 관련된 법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빈집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요. 빈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가 황폐화되고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 빈집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예쁜 카페화도 되고, 청년들 또 그 주거지 없는 청년들의 어떤 쉼터가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모여야지 도시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빈집 활성화 정책,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두천 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관련된 내용을 캡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의회, 뭐 우수사례 몇 개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의회에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입법 관련된 정치권, 우수사례 소개, 시민 불편해도 이렇게 이제 문서가 거기는 작성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입법 관련된 거 이렇게 조례를 입안을 하셨어요. 이 단 모니터 단에서 세종시 학생 안전 교육 시행에 관련된 조례. 뭐 이렇게 만들기 되게 어렵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 조문을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제처를 제공하거든요. 여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정책권이 입법 관련된 건 조례화 시키는 거고 정책을 건의하는 거 정책 건의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학생 정책 개선 필요 이렇게 하고 개선 건의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시민 불편 해소 파트 시민 관내 과속 방지과 점검 및 보수와 수풀적 우선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 건의랑 이건 모니터 단원들이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참고자료. 네, 제가 앞에 설명한 것들은 어디서입니다. 조례는 자치법 정보 시스템, 법은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 예산은 행안부 지방재정 365, 내고장에서 더 알고 싶다. 경무당이 몇 개고, 복지관이 몇 개고, 행정정보 같은 경우는 내고장 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계, 각종 통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살고 싶은 우리 동네 통계청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정보 공개, 정부의 정보 공개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오픈 그 지원자 KR이 있어요. 여기 정보 공개 하나 됩니다. 프리즈는 뭐냐면 저처럼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학술 연구. 그 보고서가 여기 공개가 돼 있어요. 동두천시 것도 들어가 있어요. 프리즘이라고.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두천시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다 자료와 정보와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